안녕하세요. 임영닷컴 차은솔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와 관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이라고 불리죠. 이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뭘 배울 거냐면 전반적인 장특법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장특법을 이해하기 위한 법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좀 확인할 겁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 또는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개념과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장특법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 매년 똑같은 내용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법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법률 또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드냐면 국회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강제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법 또는 법률이고요. 이 법 또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방향 또는 원칙 정도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를 명령하고 이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거고요. 이 세부 규정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 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불령을 통해서 이거를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 불령 같은 경우는 총리 또는 주무장관이 제정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특수교육법은 주무장관이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규정한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된다고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가 볼 3단 비교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주체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알아야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암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학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인 교육부 장관이 주로 맡아서 합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이 당연한 게 우리나라 교육을 다 책임져야 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한테 위탁을 하고요.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지역 단위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선거를 뽑죠. 자, 그래서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 책임져야 되지만 이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만 교육감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법에 있는 표현으로는 중학교 이하 학급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책임진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3단 비교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령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바로 다음이나 얼마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언제 만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 법은 한 1년 정도,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시행규칙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보고 있는 이 3단 비교표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꾸준없이 보시면 아마도 시험 상황에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확인할 내용은 총칙입니다. 자, 이 총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법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 내용은 목적이고요. 목적을 본다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요.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장특법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를 정의한 게 2조입니다. 자, 2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있죠. 이런 외워야 될 것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 그리고 순회 교육, 그리고 진로와 직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정의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법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고 돼 있죠. 즉,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교육과정과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여기 특수교육에 설명할 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나오죠. 그걸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지원 인력 배치, 공학 보조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합 및 정보 접근 지원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쓰라는 게 시험 문제였고요.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지원 인력 배치라는 용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특수교육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특수교육 교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5.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모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유아,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직논술을 쓰잖아요. 그 중에 서론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통합교육입니다. 자,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학교에서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개별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회장, 여기서 얘기하는 각급 학교회장이 중요해요. 각급 학교회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책임자는 여기 나와 있는 각급 학교회장이고요. 각급 학교의 장이 지금 나와 있는 교육 목표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개인에 맞게끔 하는 교육을 개별화 교육을 한다. 다음 8번째,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눈에 띄는 건 특수교육교원 그리고 관련 서비스 담당자가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순회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9번째,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전환교육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진로 및 직업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내용을 보시면 학교에서 사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교육에서 배웠던 그 포괄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이렇게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그리고 각급 학교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급 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눈에 띄는 건 이렇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보통 특수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수학급이 뭐냐?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색칠된 학급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의를 뜻하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특수학급은 대놓고 통합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각급학교가 나와 있죠. 이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각급학교가 앞에서 얘기했던 특수교육기관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뭐 당연히 여기는 유치원도 포함되지만 이 학교 안에는 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뭐 공민학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중등 공민학교, 다시 말해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안하는 그러한 큰 대안적인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교학교 개념이 조금 더 특수교육 교육기관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3조를 볼게요. 제3조 의무교육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 의무교육 기간이 좀 큽니다. 자, 1.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교육은 의무교육을 하고 24일 따는 전공과와 3세 미만의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교육을 한다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초, 중,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그 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은 의무교육 기간을 두고요. 그리고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전공과와 장애 영아교육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만 3세부터 17세 이게 여기죠.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3항에 따라 취약 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약할 때 그 학년이 취약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약했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만 17세면 지금 나이로 보면 19세잖아요. 이 19세에 출석일수 부족이나 또는 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뭐 1년 뒤, 2년 뒤 학교에 복귀하면 이렇게 뭐 21살까지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의무교육은요 나라에서 강제로 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되고요. 이러한 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보시면 제3조에 이러한 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법 제3조 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여기서 부담하는 비용이죠. 이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형 도서대금, 학급 급식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 3조 1에 의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형 도서대금, 학급 급식비는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돈이 있거나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이거 말고도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합비, 현장 체험비 등의 예산에서는 네, 부담할 수 있다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차별금지죠. 이 차별금지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와요. 특히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냐면 이 부분. 수업, 학생 자체 활동, 그 밖에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차별금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즉, 각급 학교의 장과 대학 같은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로 인해서 입학을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 부여에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즉 들어오기 전에도 거부하거나 들어와서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이 지금 2항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에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의 요구. 6. 학생 지도 생활 지도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이러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차별 관련된 내용을 밑줄을 쳐놓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2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 이 차별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기 전에 의한 차별이 있고 아니면 지정하고 나서도 겪을 수 있는 차별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6가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라고 되어 있죠. 1장 총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과 그리고 정의 등등이 나와 있고요. 2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나왔는데 이 임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온 거고 관련된 12가지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도 하고 취약 지원도 하고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수교육 교원을 특수교육 교육기관에 어떻게 배치할 거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제5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편의를 고려해서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해야 되는 머스트로 표현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고 표현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시험에서는 이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당연히 특수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네, 이 항에 나와 있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걸 남이 해주기 때문에 남이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하는 거와 동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3항에 나와 있어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립은 나라에서 만든 거,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따른 위탁교육, 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고요. 이 대통령령이 이제 제4조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자, 교육감은 법 제6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교육기관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관 등에 관해서 그 특수기관의 장, 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해서 협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협의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전까지 협의할 거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 국립 또는 공립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부탁하니까 이런 것도 나라에서 해준다. 3. 제1항과 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7조. 그러면 이렇게 위탁 교육기관이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서 받는 학생들이 생기겠죠. 그 학생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라에서 받는 거와 차별이 있다 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꿀 수 있는 게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제6조 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약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리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이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파악할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취약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에 교육기관에 취약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시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를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 초, 중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한테 얘기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감에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시군구 또는 시도 특수교육 운영위를 열어가지고 신청인과 학교장 등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은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8조. 자, 이 8조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기관에 있는 그러한 특수교육 교원에 관한 자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 통합교육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즉 특수교육 교원 이외에 이제 일반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 관련된 연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3. 제1항과 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즉 일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연수를 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체적 내용이 사항에서는 대통령 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제5조 교원의 자질 감상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학교의 교원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 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중요하다고? 특수교사도 중요하고요. 일반 교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교사를 가르칠 때 또 연수 그리고 교육을 할 때는 인권 관련 존중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의 직무연수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교육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포함하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제9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자,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게 지금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즉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될 수 있는 사람을 알았을 때, 그리고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얘가 자기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사람과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선정된 사람에게는 2주 이내에 이러한 사실과 그리고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자의 권리, 책임 등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제10조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 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 그리고 결정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단체가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 속해져 있어요. 특히 국가, 즉 교육부에 이제 속해 있는 중앙특수교육운영회가 있고, 그리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회, 그리고 교육자 소속으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회가 있는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은 나라와 관련된 큰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교육장은 유, 초, 중 학생들과 관련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중앙특수교육운영위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들은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한꺼번에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엄청 고위 공무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하는 사람들의 조건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의결할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2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해촉, 즉 위촉된 위원을 자르거나 그리고 변경할 때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정도만 기억하시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11조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치가 되어 있죠. 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학생의 진단평가를 할 때 이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사 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 교육 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누가? 교육감은. 교육감은 네,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 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설치된 일반 초등등 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접근을 편리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 특수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과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또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그리고 관공서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감은 이렇게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때에 따라서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가지고요. 2개 이상의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원활하게 협력해야 되죠.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장애복지관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체제에 구축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육감은 아까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가 있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즉 의료적 진단을 받고 보통 교육적 진단을 받는데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않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다음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 연차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특수교육 전반적 내용을요, 보고서 형태로 매년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국회에요. 그리고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연차보고서 안에는 인권침해 실태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13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1.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계획,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 장관은 여러 가지를 3년마다 이렇게 실시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3.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침해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매년 이렇게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4.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대항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청과 제출에 관련해서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대통령령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예전에는 8개인데 지금은 7개밖에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할 때 포함될 내용도 이런 것들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보다는 우리가 뭐 봐야 되냐면 이거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교사와 관련 있는 그리고 교육감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 침해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제13조 2에 나와 있는 인권 침해 사건 신고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시 신고를 하면 교육감이요.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판단하겠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서 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교육감이. 자, 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방법, 절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냐. 제8조의 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부분을 보시면 법 제13조의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보통 서면 조사를 이렇게 종이로 하는 거고 현장 조사 직접 가는 거죠. 이 교육감은 법 제13조 2의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 을 학교 등의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2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여기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원의 자질 향상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시험에 언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3장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가 나오죠.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 선정된 학생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14장 장애 조기 발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그리고 의원에서 선별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3,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15조 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할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관련된 기관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 또는 각고 학교의 장이 이러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학생을 알게 될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도 있죠. 즉, 보호자가 직접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 동의 필요 없지만 각급 학교장이 먼저 알았을 때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는 경우 즉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회부하며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얘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언급이 되는데 자, 제9조 장애 조기 발견 등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어떻게 된다고? 매년 1회 이상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할 때에도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서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나와 있는 건강검진 결과로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장애가 의심되는 애가 있다고 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어떻게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만약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돌서를 활용해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제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절차가 적혀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 내용이 또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제2조 장애 조기 발견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1항에 또는 3항에 따른 선별 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해야 된다. 그 별표가 뒤에 나오는 이 별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험에 지적장애와 학습장애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별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를 따서 지사적 기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성수 검사
적응행동 검사, 영유아 발달 검사를 통해서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를 할 때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적장애는 얘를,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는 얘는, 의사소통장애는 얘를, 학습장애를 얘를 이제 통해서 진단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제 시도교육청마다 조금 달라요. 구체적인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지적장애와 학습장애는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알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일단 지적장애, 학습장애는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검사 도구 또는 검사 도구 명칭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 장애인 법 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에 따른 허책에 따라 진단평가서를 작성해서 교육청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볼 거고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진단평가 의뢰서가 있고요. 그 의뢰서 뒤쪽에는 어떤 식으로 학생을 진단하고 배치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자는 이렇게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러한 서식을 제출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제 정하잖아요. 뭐 얘가 장애가 있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생이 발달하고 있는지 관련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결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별지 서식에 따라서 알려줘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5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정돼서 시험 문제도 나왔던 내용이죠. 자,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예전에는 10개였는데 지금은 11개로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점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이렇게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11가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진단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진단평가를 한 다음에 얘가 이 결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법성을 가지는지 적격한지를 따지게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장이 담당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중학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이렇게 선정 기준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11번째 내용이거든요. 자, 법 15조 제1항 11호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부터 9까지 나타나 있는 장애가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지금 이렇게 선정계종 제10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총 11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11가지 내용에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건 정서행동 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그리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언급되어 있던 11,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강목의 구문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 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되어 있죠. 여기서 1부터 6까지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를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하나는 중도 중복장애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청각장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도 중복 장애가 뭐냐? 다음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를 법 제14조 1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 제9조 4항에 따른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복지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도 중복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 있는 경우, 지적장애 있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지적장애 있고 지체장애 있는 경우, 또는 지적장애 있고 정서행동 장애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자폐성의 장애가 있고 시각, 청각, 지체, 정서행동 장애가 있다고 하면 중도 중복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둘 다 가지면서 이것 때문에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시청각장애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 이걸 물어봤던 게 최근 기출문제였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정과 그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16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에 15조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할 것이냐, 그리고 16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는 어떤 내용을 지원할 것이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는 무조건 진단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단평가를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해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됐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받은 내용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어떻게 해야 되냐, 2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해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문서를 서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겨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네, 특수교육, 그리고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최종 의견을 내기 전에 진단평가 과정에서는 부모 등의 보호자의 의견 주실 기회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교육 지원센터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부모 또는 각급 학교 장애, 우리 애가 장애가 있을 것 같으니 진단평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이걸 내용을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거를 진단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이제 교육장 또는 교육감한테 전달을 할 텐데 이렇게 전달한 상태에서 뭘 한다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보는 것처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부모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배치할 것이냐? 그게 제 17조에 나오는데, 자, 제 17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을 볼게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배치해서 교육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그리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돼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자, 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낸 결정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 결정된 내용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상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다른 시도교육감이 소재하는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교육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관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내 관할 밖에 있는 다른 시도에 있는 각급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는 그 학교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는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1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 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알리고요.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배치할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배치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반 학급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특수교육 교원을 방문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22조 1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자 또는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각급 학교의 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과 관련해 교육 지원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종결될 경우 또는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변경을 또는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가야 될 경우 같은 경우 뭐 한다고?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배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얘 내용 바뀌어야 돼요. 얘 다른 데 가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건 교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서 이런 거를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른 시도를 보낼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통령령을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잖아요. 이 사유 같은 경우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배치를 요구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물어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시각장애인데 내가 보는 학교가 청각장애야. 이러면 당연히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교육 소재에 있는 각교 학교장이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 아니라면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거. 다음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꽤 많거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었다가